안녕하세요. 복실TV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함께 연결시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와 또 이렇게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34회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이 있었습니다. 1교시 필기 35문제, 2교시 실기 45문제, 총 80문제, 국가고시죠. 요양보호사 1급. 요번에 이제 시험 보시는 거 풀이 해드리면서 요걸로 이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35회를 준비하시면서 34회 실제로 나왔던 저희 짝수형을 바탕으로 이제 기출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전 문제죠. 요거를 준비를 해봤으니까 함께 풀어보시면서 내용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오시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내용으로 자격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회 시험이 2월 20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보셨어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은 좀 있으면 3월 9일 날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이 국가고시들은 이제 60% 이상의 점수를 취득을 하시게 된다면 기본 전제 조건은 당연히 있지만 이제 이수를 다 하시고 이론 이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까지 다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60점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교시는 21문제 이상, 2교시는 27문제 이상을 맞추시면 되고 꽈락 없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교시 필기시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 풀어보시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잠시 멈추신 다음에 직접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읽는 거와 푸는 거를 동시에 1분 이내에 하시는 것을 연습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국가고시 때는 이제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후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문제를 잘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음 중 아닌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고를 때 또 옳은 것을 골라버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푸시면서 연습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무엇인지 1번 핵가족, 2번 조손가족, 3번 동거가족, 4번 한부모 가족,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표준교재 18페이지에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녀와 부모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하는 새롭게 또 확대된 형태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가족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가 따로따로 사는 그런 가족이죠. 핵, 여기서 말하는 게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손가족은 이제 조부모와 손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족이고 동거가족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아버님이랑 또는 어머님이랑 한쪽 부모님과만 사는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인근 지역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는 것은 수정 확대 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1번 회복성, 2번 의존성, 3번 조심성, 4번 능동성, 5번 외향성. 정답은 조심성입니다. 내용은 교재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조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지문에 있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진다 라고 하는 특성과
또 대답을 할지 말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중립을 지키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 두 가지로 주로 구분이 돼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제가 화살표에 해드린 요게 위에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죠. 일단은 노화가 되면서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회복성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죠. 그 다음 외향성이 아니라 내향성이고, 능동성 대신 수동성이죠. 그럼 여기 의존성과 조심성인데, 의존성은 어떤 대상에게 이제 뭔가 계속 물어본다든지 결정 또는 의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조심성은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유부단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번.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 조사자가 판정한다. 장기 요양 급여에서 주 야간 보호는 시설 급여에 해당된다. 재가 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교재 3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답을 잠깐 살펴보면 어떤 게 잘못되었을까요? 1번. 보험자라는 의미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자가 아니고 보험자는 이제 우리 국내에 살고 있는 국민을 여기 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것이 맞아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의 이제 등급과 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방문 조사자는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 것이죠.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 시설급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가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가 아니라 15%를 본인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숙식, 먹고 자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그다음에 공동생활, 그래서 여기는 주야간 보호 같은 경우는 요즘 노치원이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어르신들 왔다 갔다 이제 유치원처럼 이제 가서 어떤 활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가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가는 서비스를 받으실 때 본인 부담금이 15%, 일반일 경우에 15%고 시설은 20%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무엇인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그리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이 기록이 나와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1번 욕구 사정 기록지, 2번 기능 상태 기록지, 3번 장기 요양 인정서, 4번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5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 4번입니다. 표준교재 44페이지 있고요. 설명을 좀 더 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 계획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용 계획서라는 게 여기서 보면 장기 요양 인정서랑 그 다음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는데, 인정서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요양 등급과 유효 기간, 그리고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신분증처럼 그 번호 인정이 되어 있는 최소한의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이분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 이름 나오고 생년월일, 그 다음에 요양 등급, 인정 유효 기간, 그리고 어떤 급여를 받는지 퍼센티지, 그래서
혹시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여기 퍼센티지가 알아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해결해야 되는 방안, 그 다음에 욕구 같은 경우,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월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한정, 등급을 받았다고 무한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혜택 안에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용을 하시면 재가는 15%, 시설은 20%의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이상에 넘어가는 월 한도 이제 보장된 금액을 넘어서 있을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는 추가로 본인이 100%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무엇인가? 1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3번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번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번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자,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입니다. 47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냐면, 노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현재 기능 수준을 향상 또는 유지하며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과 심리 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또는 평생교육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중심이냐라고 나오면 가족 중심, 기관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양 등급이라는 거는 그 대상자의 어떤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치매가 더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좀 예방 차원이냐, 아니면 집에서 지내면서 이용시설, 주야간 보호라든지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가족들이 케어할 수가 없고 치매나 또 다른 노인성 질환이 심해서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시설을 입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고 복지인들의 업무도 아닙니다. 알선 행위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이런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서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이제 노노케어나 노인 일자리 사업 또는 장년 이제 취업 알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요양보호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6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 그 다음에 관련 내용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A. 관찰자, B. 필요한 서비스 연계, 2번 옹호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번 정보 전달자, 직접 서비스 제공, 동기 유발자, 질병의 증상 확인, 숙련된 수발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2번 옹호자, 그리고 관련 내용은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로서 활동을 할 때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 A에 나와 있는데, 관찰자 같은 경우는 이 대상자의 어떤 이상 증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센터 또는 이제 각 관련된 의료적인 거면 간호사의 의료진에게, 또 프로그램적이나 다른 욕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에게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일단 관찰해서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정보 전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된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보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자체는 직접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답인 2번 옹호자. 대상자는 항상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본인을 제대로 어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차별받을 때 이 대상자를 지지해주고 편을 들어주는 게 옹호자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 있는 동기유발자, 숙련된 수발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업무가 굉장히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처럼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찰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옹호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그 외에 동기유발이나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교재 61페이지에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머리 감기기, 2번 외출 시 동행하기, 3번 옷 갈아입히기, 4번 식사 준비 및 정리,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옷 갈아입히기 위에 있는 외출 시 동행입니다. 표준교재 페이지 38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 활동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개인 활동 지원이다, 이 부분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재 387페이지 보시면 이용자가 외출 시 동행, 그 다음에 일상 업무를 대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1번에 있는 머리 감기기와 옷 갈아입히기, 3번에 있는 옷 갈아입히기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 및 정리, 청소 및 주변 정돈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지원으로 이제 영역을 이제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무엇인가?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뭘까요? 우리는 이제는 양보다는 질 높은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별화된 식단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개별화됐다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특징에 맞춰서 또는 기호, 또 식단, 또 질환 같은 경우에 맞춰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 상태나. 그러려면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이란 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어떤 기능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주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 위에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교재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소 누워 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방임입니다. 이 내용은 교재 8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학대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조금 명료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 두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유기라는 거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장소 또는 배회하는 어르신, 치매 어르신 중에 배회 증상이 있는 분이 배회를 하러 나가는데 뭐 못 본 척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신체적 학대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폭행을 한다라든지 또는 억압을 한다라든지 집안에 가두거나 또 집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조금 다양하게 들어가서 정서적 학대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정서적 학대는 이제 무시를 한다라든지 말할 권리를 못하게 한다라든지 뭐 비속어나 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말 그대로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노령연금을 또는 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받아야 되는 노령인 그분이 받아야 되는 어떤 금액들을 발취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 학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이제 요양시설 같은 경우를 할 때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보호자가 그런 것을 납부하지 않는다라든지 납부하지 않고 본인이 가져가는 이런 부분, 은행에서 돈을 뺏는 부분 이런 게 경제적 학대겠죠. 정서적 학대라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임입니다. 방임은 방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본인은 며칠 동안 집을 비웠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프면. 근데 그러지 않고 방치한 거. 그래서 방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약간 문제를 업그레이드 하자면 보호자는 어르신을 모시고 가려고 했으나 뭐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뭐 노환에 의한 뭐 실망감 이런 부분들로 대상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틴다. 이렇게 되면 자기 방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건 자기 방임이고요.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뭐 종사자라든지 보호자가 이용자,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인 또는 의식주와 같이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안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들은 방임에 해당됩니다. 10번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이제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1번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번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로 배치한다. 4번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번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틀린 점들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5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거는 기관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해야겠죠? 그래서 기관장이라는 부분이 틀리게 된 거고요.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에 배치한다라는 거. 자,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피해자이고 이제 대상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피해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 자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배치를 뭐 원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는 되겠지만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부분, 요 부분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자, 이 부분은 이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성희롱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라는 것 자체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중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 조치를 하고 이게 치매 증상 때문이다라고 치매 약 조절 같은 경우로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거부한다라든지 우리 종사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퇴소를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소 사유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폭력성이나 이런 성적인 문제가 지속될 때 이제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이 있을 경우에는 퇴소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의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의 유형은 무엇인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1번 육체적 성희롱, 2번 시각적 성희롱, 3번 언어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자, 정답은 3번 언어적 성희롱이 해당됩니다. 자, 이 위에는 농담, 야한 농담과 이제 성적인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표현을 하고, 정보 같은 경우,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이런 부분들은 언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번,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번,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의무로 정하였다. 4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번, 서비스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가 정답입니다. 자,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이 아니라 이거는 계약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에 따라서 넓혀져 나가거나 또는 좁혀져 나가는 것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이 서로 합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 뒤에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업무 수행 직후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기억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비슷한 다른 또 대상자들을 돌보게 되면 기억이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직후 바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상의를 하고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 1급에 있는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월급, 정당한 페이를 제외하고 감사 답례품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라고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기관장님께 보고를 해서 조정을 하시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안내를 통해서 기관과 함께 상의를 한 뒤에 그 내용에 맞춰서 서비스를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3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1번,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 준다. 2번,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기간을 늘린다. 3번,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4번,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한다.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입니다. 자, 틀린 것을 한 번씩 볼게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무엇을 감면해달라? 자,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죠. 자, 부적절한 민원은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상자의 등급에 관련된 것은 기관에서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 감면 또는 서비스 시간을 임의적으로 늘려주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 등급에 따라서 또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월 한도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간, 그 수가 안에서 본인들이 조정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뭐 그만둔다고 하면 늘려주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관장에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본인 부담금 자체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 이런 부분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노인장기요양법의 위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번 대상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번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번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번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4번 마스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예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건데요. 자, 일회용 마스크예요. 뭐 천 마스크도 아니고 일회용 마스크는 세척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이라고 붙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대상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하게 되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가 있고요. 기관장은 의논하겠다고 답변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보호자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 대상자가 감염에 대해서 취약하게, 그러니까 생명과 건강의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앞선 13번 문제처럼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3번 대상자의 복지 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4번 대상자의 낙상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답은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업무를 하소연하는 부분은 자, 우리가 대상자에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러면 전문성이 더 떨어져 보여요. 그리고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자신의 어떤 강점과 함께 활용하고 또 실천하고 또 되돌아보든 이런 점검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이런 부분들도 알선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대상자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곳을 가서 대상자가 직접 고를 수 있게 한다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그런 부분까지는 허용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등급별로 대여할 수 있는 항목, 구입할 수 있는 항목, 대여 및 구여가 불가한 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꼭 보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응급조치 이제 실시해야겠죠.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때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보고하기 전에 기관에 보고해서 정확한 업무 지시를 받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16번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초 또는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입니다. 자,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근육을 이제 늘려주고 이완시켜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작을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제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라 호흡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작을 10분간이 아니라 여기도 10회에서 15회 정도 한다. 반복한다. 우리 헬스장 생각하시면 돼요. 뭐 10회에서 15회, 뭐 3세트, 뭐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래서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은 정도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스트레칭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서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되고 또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17번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4. 기침을 할 때에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정답은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입니다. 교재 120페이지와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와 가족은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결핵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보균한 이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2주에서 4주 이후에 반드시 보건소에서 내가 감염이 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기침을 할 때 손으로 가리고 한다는 늘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방적 항생제, 약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처방을 받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멸균 소독 가운 접촉한 후에는 의미가 없겠죠. 접촉하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100일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여기 결핵과는 무방한 이제 다른 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8번 천식 대상자의 호흡 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구균 접종을 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입니다. 자, 천식이라는 거는 호흡기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바닥에 카펫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먼지나 진드기 같은 경우들이 더 발생될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도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굳이 일부러 차고 건조한 공기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관지에는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하게 되면 훨씬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건 좋지만 차고 건조한 공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로 침구를 세탁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제 진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멸균이 되다 보니까 천식 대상자에게 2차 감염의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접종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운동 시작 전에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금하지 않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는 호흡이 곤란하고 할 때마다 수시로 이제 해주는 거. 우리 천식 환자분들 이제 이렇게 칙 하면서 이제 목에 하시는 거 있죠? 그거가 이제 기관지 확장제예요.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구강 건조증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당 내성 증가, 4. 항문 괄약근 긴장도 증가,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입니다. 자, 노화라는 거는 늙어가는 거죠. 이게 인간 발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화기계도 내장, 기관, 그 다음에 장기들이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비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구강,
침이나 아니면 눈물 또는 이제 효소, 내장에서 나오는 효소들 같은 경우들이 다 어느 정도 기능들이 떨어지고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 내성이 이제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항문, 관략근 긴장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게 돼서 이제 요실금, 요실변. 그러니까 항문 같은 경우는 변이니까 요실변이 되겠습니다. 요실변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관략근을 조이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긴장도가 증가하는 건 더 잘 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같은 경우도 감소하게 됩니다.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하는 것이 이제 노화에 따른 이제 소화의 이제 하나의 소화기계의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번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번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 원인이 된다. 4번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하셔야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혈류가 같은 속도로 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 그 화단에 물 줄 때 생각하시면 돼요. 호스 멀리 쭉 나가게 하려고 하면 앞에를 조이게 되죠. 그게 혈관이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압력이 높아져서 물줄기가 멀리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염장식품 요즘 자꾸 그 소금 줄이라 그러죠. 이제 소금에 절인 식품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은 본태성, 1차성 고혈압 원인이 아니라 2차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적인 것은 유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완기 혈압은 이제 두근할 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장에 피를 짤 때가 아니라 다시 들어갈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통해서 높은 혈압을 다운시키는 거, 낮춘 거다 보니까 혈압이 조절된다면 그 부분을 계속 복용을 해서 유지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혈압이 이제 달라지게 됐을 때 병원에 한 번씩 가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혈압약을 조절하는 거지, 약을 그냥 막 임의적으로 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감기나 이런 단순 질병처럼 먹고 나면 끝나는 약, 그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21번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 2번 일광욕, 3번 칼슘 섭취, 4번 체중 부하 운동, 5번 여성 호르몬 치료. 정답은 1번 흡연입니다. 자, 흡연 같은 경우,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는 웬만한 병들의 다 위험 요인으로 꼽게 되죠. 적당한 음주는 심장에 괜찮다, 이런 건 있겠지만, 일단 골다공증에는, 흡연이 좋지 않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도 골다공이 늘어난다, 골다공 확률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도 하고, 체중 부하 운동을 통해서, 이제, 뼈를 더 튼튼하게, 그리고 칼슘, 일광욕 이런 걸 통해서 예방할 수 있어야겠죠. 흡연은 골다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22번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번 백내장, 2번 결막염, 3번 녹내장, 4번 망막 박리, 5번 황반변성. 정답은 3번 녹내장입니다. 자, 안압 상승이라고 나오면 보통 녹내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눈의 압력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약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질환과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안압이 상승되면 녹내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암기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 천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베개,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번 체위 변경이 어려움으로, 2번 배설물 처리가 어려움으로, 3번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함으로, 4번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움으로, 5번 청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정답은 5번 청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입니다. 자, 천골이라는 게 꼬리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몸이 이런 식으로 엎드려 있는 거라고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가 이제 날개죽지, 여기 뼈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골반, 꼬리뼈, 여기가 천골이고요. 팔꿈치와 이제 손목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무릎, 복숭아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부, 그러니까 살이 별로 없고 뼈가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화로 인해서 또 당뇨라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로 인해 가지고 혈류 속도가 늦어지거나 혈관에 노폐물이 많은 경우에는 눌리게 됐을 때 압력을 받게 되죠. 누워 있으면. 그럼 그쪽 부위가 눌리게 돼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욕창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 혈액순환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여기서 천골 같은 경우는 여기 꼬리뼈라 그랬죠? 이쪽 부분. 근데 여기에 돈업방석을 넣게 되면 자, 요 부분들이 혈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돈옷을 눌리게 돼가지고 더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과 다르게 이 천골 부위에는 이제 체위 변경을 통해서 옆으로 또는 이제 측이 이런 식으로 해서 혈액순환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24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운동 식후 30분, 1시간 지나서 운동하는 거 맞겠죠? 그리고 모든 병은 운동을 어느 정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고콜레스테롤 이런 시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기가 쉽겠고요. 주사약 같은 경우는 자, 주사로 맞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염이 있는 경우는 저혈당이 아니라 고혈당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활동량이 증가하면 우리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당 땡긴다, 이렇게 당 떨어졌어 이런 표현 하시죠? 자, 떨어진다라는 거 저혈당이란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그 부분을 많이 사용해서 부족해진 거다 보니까 그럴 때는 고혈당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25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입니다. 선망이라고 나오면 뭔가 들리거나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수일 또는 수주일 내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강석화처럼 지나갔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외우실 때. 그럼 선망이라고 하면은 빠르게 나타난다 라고 외우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이라기보다는 갑자기 나타난 어떤 하나의 증상이고요. 치매 어르신 중에 이 선망 증상이 계속 나와서 환청, 환각을 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단 선망에 대한 부분은 만성질환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의식 수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겠죠. 주의 집중력에도 변화가 있고요. 진압력이라는 것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장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 1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대상자의 영양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정답은 2번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입니다. 344페이지와 3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일류 같은 경우는 비타민C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런 부분들 우리 어르신이 되실수록 과일을 잘 드시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 맞춰서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고, 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세 끼 모두 동물성 단백질을 하게 되면 칼로리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음식의 어떤 영양소 파괴나 또는 이제 보관이 용이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이제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 않고 그때그때 드실 양만 조제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7번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2.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3.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5.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정답은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실내 운동, 실외 운동 모두 준비 운동을 잘 해야 될 것이고요. 낮이나 저녁이나 새벽 운동이든 모든 운동에도 이제 마무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추운 날씨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갑자기 수축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데 나갈 때 그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서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고강도 운동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강도에서 점차 익숙해지면서 고강도로 넘어가야겠죠.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 이분이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들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폐렴 2. 신부전 3. 방광염 4. 요실금 5. 기관지염. 정답은 신부전입니다. 자, 신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이나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제한하는 식사를 해야 되고 소량씩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많이 나와요. 수분에 대한 거. 그래서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 또는 뭐 장염 이런 질환은 수분이 많이 빠지게 되죠. 배설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건데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거는 이 신부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우리 과목에서는 그래서 우리 신부전을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달달달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식으로 연상을 해서 외우냐면 신봉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씨 성을 가진 아빠죠. 그죠? 신봉사. 그래서 신부전. 무슨 홍길동전 이런 듯이 해가지고 신부전을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자, 딸이 인당수에 아빠 눈 뜨게 해주겠다고 인당수에 몸을 던졌죠. 그럼 이 신봉사는 물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신봉사는 수분을 싫어한다 라고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 보실 땐 이렇게 외우셔서라도 좋은 점수를 받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표준교재 150페이지를 보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번 쉽게 잠이 든다. 2번 수면량이 늘어난다. 3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4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5번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입니다. 자, 노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발달 중에 뒷부분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 피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이 노화 증상에서 수면은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수면량이 줄어들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낮 시간에 졸리는 증상들이 많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자주 깬다인 4번이 여기 정답이 되겠죠. 어르신들 잘 보시면 낮에 꾸벅꾸벅 졸려서 주무시는데 본인은 잠을 주무시는지 잘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밤에 깊게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돼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주 깨시게 되고 이제 소피가 더 마려우시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노화에 인한 수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30번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장용 코팅제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두도록 한다. 3번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4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 이런 코멘트를 받게끔 이제 유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약의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노화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의존도 높아지는 거.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이제 꽂히시는 거예요. 근데 소화제를 너무 이제 습관적으로 자주 먹게 되면 이제 장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 약이 강제로 일을 하게 하니까 내장 자체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게 줄어들게 돼요. 관장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처방약은 뭘까요? 처방을 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약이죠.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그냥 병원 갔다 오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약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자, 장용 코팅제는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죠. 따라따다따따따따따 하면서 광고 나오죠. 장까지 유산균이 살아서 간다. 이런 거. 광고 아니고요. 장용 코팅제. 그래서 장까지 이 약이 성분이 유지가 돼서 장에서 이 성분들이 흡수될 수 있게끔 일부러 코팅을 해놓은 건데 이걸 쪼개게 되면 위나 식도에서 흡수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그 장기에 이제 부하가 걸릴 수가 있고 또는 이게 장에 가지 않으니까 약효가 매우 미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약도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게 되면 약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필요량만 구입을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고요.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너무 크나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한 대상자의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증상만 비슷한 거지 내성이나 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유전적인 부분들 또 다른 복용약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답은 4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대상포진 3. 말라리아 4. 인플루엔자 5. 디프테리아 정답은 인플루엔자입니다. 자, 교재 214페이지에 있는데 참고로 이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플루엔자가 매년 1회 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65세 이전에 한 번,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 한 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일에도 앞에서 나왔었죠? 백일에와 디프테리아 파상풍은 요즘에 제가 맞았을 때는 3종 세트로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맞고 10년마다 맞으시면 추가로 맞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매년 1회다. 자, 얘만 나오다 보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들은 1회 정도 또는 위험군이 있을 때는 1회 추가 뭐 이 정도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32번 장기 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번 요양보호사의 근무평가, 3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4번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3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자, 사례회의라는 거는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 사례에 대해서 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보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그 대상자별로 그 다음에 월 1회씩 사례회의를 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거죠. 이 관리란 무엇일까요? 좋게 해주기 위한 거죠. 홍보 관련되지 않고요. 근무평가는 직원평가로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사례회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도 사례회의와 상관이 없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따로 실시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관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은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2.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4.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5.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정답은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보고하는 거 우리는 관찰자이자 정보 전달자이죠. 그래서 업무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필이든 워드든 적어서 내는 서면 제출이 있고 전화나 말로 보고하는 이 구두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근데 구두 보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할 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황이 급할 때 서면 보고보다는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하게 되고요. 자료 보존, 기록이 남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면 보고를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경험이 아닌 객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런데요 라는 것들을 보다는 이러이러한 상황, 객관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뭐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뭐 열이 많이 나고 얼굴이 빨갛고 그 다음에 뭐 배변 실수를 하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 열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객관적인 정보들을 주게 되는 거겠죠. 보고 내용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그때그때 재빨리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4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진정제를 투여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정답은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입니다. 자, 여기서 임종을 앞둔 대상자예요. 그리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굉장히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앞서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옆에 머물면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마에 찬수가 없는 거는 이제 열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진정제 투여하는 부분은 정 필요할 때는 해야겠지만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진정제를 투여하면 안 됩니다. 처방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건 또 진정이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임종을 앞둔 거와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잖아요. 동작을 반복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도 이제 신체 억압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를 이제 지지해주고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제거해 둔다. 2.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올려준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4.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발끝까지 덮는다.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정답은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하나씩 살펴보면 의치는 이제 틀리죠. 이 부분은 이제 보호자와 상의를 해서 제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냐를 판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의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베개를 위해서 다리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 쪽 뒤에 어깨와 머리 쪽에서 받쳐주셔야 되고,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돌아가시게 되면 온몸에 구멍이 열린다고 해요. 항문이나 이런 식으로 입도 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배설물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다 옆으로 눕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 밑에 이제 패드 같은 경우를 대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에 거즈를 적셔서 눈 위에 올려서 주는 것이 정답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5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5문제 살펴봤고요. 이 내용이 시간이 좀 길어진 거는 하나하나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느라고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공부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음번 기회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이 시험 문제 함께 풀어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또 좋은 공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